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고 고용이 가장 불안한, 무엇보다 청년 세대가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의 늪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헬조선.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그 해법 길찾기에 나서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소득 그리고 재산의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분이 계시죠. 바로 왜 분노해야 하는가의 저자 고려대 장하성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장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팟짱에 오셨어요. 그러네요.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1년이면 오래 안 된 거죠. 아, 빨리 그런 온 건가요? 거죠. 다른 언론사는 더 늦게 가십니까? 자꾸 언론에 나오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없다는 뜻이죠. 1년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1년간 책 쓰려고 지냈죠. 그 갑자기 계획에 없던 이 책을 쓰느라고 네. 아주 뭐 만사제치고 그 책에 1년 내내 매달렸었죠. 아, 그러셨군요. 교수님 주로 두꺼운 책을 쓰세요. 한국 자본주의도 굉장히 두꺼웠는데 이번에 내신 왜 분노해야 하는가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꼼꼼하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마 경제학 하는 학생들 수업 교재로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쓰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책이 두꺼워진 이유는 아주 네. 간단합니다. 뭐냐면 네. 한국 사회가 잘못됐다. 그러니 이렇게 바꾸자라고 말을 하려면 네. 왜 잘못됐는가 하고 네.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구조적으로는 지난 20년 동안 네. 지속적으로 불평등해지고 불공정해졌는데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짚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결과적으로 그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책이 자꾸 두꺼워지는 이유는 그냥 야 불평등하다. 그러니 세상 바꾸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왜 불평등해졌는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졌고 좀 지루한 통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지루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편안한 책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작심하고 읽어야 되는 그렇긴 하죠. 뭔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제 한국 사회 읽어야 많은 논쟁이 네. 그냥 주장주의 맞습니다. 또는 결론에 바로 이르려고 하는 또는 무슨 비판을 하면은
왜 해법이 없냐? 해법 없는 비판은 무의미하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화시키거든요. 근데 사실은 해법을 내려면 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아주 끈질기고 네. 아주 그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노력은 없이 바로 결론을 내고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두꺼운 책 잘 안 읽죠. 찬찬히 좀 읽어보면 정말 그동안 그 한국 사회에 여러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학자들이 이런 책 한 뭐 수백 권은 냈어야 됐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 학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던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이 불평등의 문제를만을 아주 평생 다루신 아주 그 예를 들면 동국대 김남영 교수 같은 네. 몇 분의 교수님들이 계세요. 또 시장의 어떤 불공정한 문제를 다루었던 네. 예를 들면 산업 구조를 할지 기업 구조를 다루는 교수님들도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그 수가 극소수고 그러한 이슈들이 사회적 그 이슈의 중심에 서려면 네. 이것이 대중들에게 인식이 돼야 되고 또 이 국민들이 정치권의 이 잘못된 것들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네. 정치적 이슈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던 거죠. 네. 어찌 보면 세상을 바꾸자고 했던 진보나 네. 또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보수나 네. 그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논쟁을 안 해왔던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를 뿌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 모순이 어디에 집약돼 있는지를 살펴보기에는 선생님 책이 정말 딱 알맞은 것 같다. 이런 그렇지는 생각이 않습니다. 이것도 많은 논쟁의 그 대상이 될 거고 네. 어떤 결론과 답을 제가 제시했다기보다는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재 이 정의롭지 못한 네. 구조에 대해서 좀 새로운 논쟁이 저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네. 시작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전작 한국 자본주의 두꺼운 책. 이 책에서 선생님께서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서 네. 정의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진단을 해 주신 바 있으십니다. 이번 책에서는 아예 대놓고 네. 청년들이 불평등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네. 교수님께서 거의 선동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5년 겨울 총선을 앞둔 길목에서 왜 장하성 교수님은 불평등이라는 의제에 착목했을까라는 점을 궁금해하던데요. 저도 그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 아주 단순합니다. 원래 이 책은 네. 제가 지금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관한 몇 권의 책에 없었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 첫 번째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내고 여러 이 계층이나 또는 여러 대상의 어떤 분들과 토론하고 네. 강연도 하고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지금의 이 구조의 책임이 이 소위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라고 불리는 기성세대, 네. 지금의 부모 세대에게 있는데 네. 이 부모 세대들은 이 지금의 이런 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네. 젊은 청년 세대 또는 30대 이 소위 3포 세대라고 뭐 5포 세대 이렇게 네. 불리는 세대들은 왜 상황이 이런지에 대한 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자기에게 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에 대한 네. 그 불만 또 그걸로 인한 그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그 네. 어려움 네. 이걸 호소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안 되겠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이슈로 이 불평등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가 네. 다루어져야만이 네. 이것이 국민적 관심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슈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네. 사실은 서둘러서 쓴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네. 이것이 제발 다시 말하면 불평등의 문제와 네. 불공정의 문제가 이 정치
핵심인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네.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길 바란 거죠.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워낙 심각한 이 불평등의 이슈를 무엇보다 선거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나는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수치화하거나 뭐 계량화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네. 그런 사실을 이번에 선생님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 실제 전작인 한국 자본주의를 내셨을 당시에는 한국에 피케티 열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게 굉장히 크게 열풍이 좀 불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유럽이나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부의 불평등과 한국 자본주의의 불평등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근데 그거를 막 섞어가지고 막 혼용해서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구와 좀 비교하자면 우리의 불평등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많은 분들이 네. 생각하기에 부의 불평등, 재산의 불평등이 지금 전반적인 불평등 구조를 만드는 원인이다. 특히 이 재산으로부터 오는 재산 소득, 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소득 격차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상당 부분 맞는 이야기지만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는 이 재산 소득은 거의 의미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가계 소득으로 보면은 네.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계 소득의 95%가 임금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국민 가계에는 이 노동자로서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자영업자처럼 사업을 하는 네.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럼 나머지 5% 중에서 재산으로부터 오는 소득이 얼마나 되냐라고 들어보면 평균적인 소득은 0.34%예요. 그러면 그건 평균이니까 그렇지 네. 않느냐. 네. 잘 사는 사람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상위 10%.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가 예. 이 10% 단위로만 발표를 예, 하니까 예. 최상위 10% 가계 소득을 봐도 재산 소득 그러니까 네. 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0.7%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상위 10%의 월 소득이 한 990만 원 되니까 연 따지면 1억 한 1, 2천만 원 되는 거죠. 1억 1, 2천. 예. 그렇게 연소득 1억 1, 2천이 되는 평균이 네. 최상위 10%의 최고소득층의 경우에도 네. 재산 소득이 1%가 안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 1%나 0.1%의 초고소득층을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이 재산 소득 때문에 소득이 많다 이렇게 많다. 말할 수 있지만 네. 나머지 99%의 경우에는 최상위 1%하고 관계없이 네. 결국은 임금이 제대로 경제가 성장한 만큼 안 주어지기 때문에 네. 이 소득 불평등이 이제 확대된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은 요즘 이제 흑수저 금수저론이 나오는데 네. 네. 흑수저가 태어날 때 가진 것이 적게 태어났지만 네. 그 상황을 벗어나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임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흑수저가 은수저 되고 은수저가 금수저 되려면 네. 일해서 받는 임금이 많아지거나 네.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그렇죠. 사업 소득이 많은 두 네.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길이 그 두 가지밖에 없죠. 그거 외에는 없죠. 아니면 뭐 도둑질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는 흑수저로 태어났어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거기에 따른 임금이 같이 늘어나니까 네. 은수저도 될 수 있었고 또 과거에 우리 지금 이 산업화 세대 보면은 네.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금수저가 되고 이러는데 그렇죠. 한국은 임금이 경제 성장에 못 미치는 한참 못 미치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지난 한 20년간 한국에는 창업을 해서 성공한 신화라고 하는 것이 네. 과거의 386, 지금의 586 세대가 네. IT 혁명 때 예. 진입했던 예.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거든요.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개천에서 영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네. 흑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네. 그 원인이 자꾸 재산 많은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그 타령만 하고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열심히 일하면 네. 흑수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네. 임금 구조와 고용 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이지 네. 소수의 초고소득층의 책임만을 자꾸 묻는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찌 보자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구조나 문제점을 엉뚱한 엉뚱한 데서 찾은 겁니다. 진단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를 들면요. 네. 저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을 네. 보면은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우리 전체 노동자가 한 1,800만 된다고 네. 이야기하지만 예. 실제 한 800만은 네. 이 근로소득세를 신고할 그 상황이 그 수준이 안 되고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예. 그 이제 거기까지 이제 통계가 공개돼 있으니까 네, 네. 근로소득세를 낸 분들이 한 1,060만 됩니다. 1,060만. 예. 나머지는 근로소득세 낼 수준도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개인이 내는 세금이라는 게 근로소득세, 배당소득, 이자소득, 네. 그다음에 사업소득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야 개인소득은 아니지만 예. 이제 자영업자들, 네. 영세 자영업자는 거기에 속하겠죠. 네. 근데 국세청에 세금을 낸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 세 네. 개를 합치면은 네. 한 60억 정도 돼요. 60조 정도 원. 돼요. 예. 그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게 422조로 92%예요. 전부 월급 받아가지고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당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네. 근데 배당 소득은 전체 개인 소득 신고 중에 비중이 2.5%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근데 그 2.5%는 배당을 받는 사람 중에 상위 5%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초고소득층 네. 1, 2%에게 예. 배당 소득이 다 집중된 건 맞지만 네. 우리나라 전체 이 개인들의 소득 구조로 보면 그거는 2,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 소득은 네. 모두 다 통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뭐. 소득 내는 사람 보면요. 거의 인구하고 같아요. 4,700만이 돼요. 4,700만. 근데 예. 그거 다 합쳐도 네.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이자를 네. 통장을 다 어릴 때부터 다 갖고 예, 있으니까 상위 이 10%가 가져가는 비중이 배당만큼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위 말해서 빈부의 격차, 재산 소득으로 인한 문제는 초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네. 절대다수 국민은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결국은 임금의 문제인 거죠. 고용의 문제이고. 그렇군요. 아, 이렇게 그 통계로 확인을 쭉 했더니 아주 명확하게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확연하게 보이네요. 실제 근로소득세가 422조, 전체 460조 가운데 92%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선생님 책을 통해서 확인한. 근데 관료들이 이거 알고 있었을 텐데요. 당연히 근데 그동안 이제 국세청이 이걸 공개를 안 했죠. 아, 왜 공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득 분포를 좀 공개를 해라.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불평등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네. 이 통계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부의 통계가 제대로 제공되지 그렇죠. 않는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나온 거냐? 네.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난리 치고 지난번에 이제 소득세 왜 그 이 500만 원 네, 이상 뭐 예, 구간 문제. 예, 구간 문제 나올 때 이제 하니까 이것도 원자료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100분위로 나눠서 아, 이 각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별로
최상위 1%부터 최하위 1%까지 1% 구간으로 공개했던 자료죠.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정보 투명성이 있어야 연구도 잘 되고 사회 그렇죠.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진단도 해서 해법도 찾을 예. 텐데 정말 최소한 정부가 해야 되는 통계, 기본 통계조차도 자료조차도 공개를 안 하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최상위 10% 가계소득에 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나온 네. 10%의 경우에도 재산소득이 한 0.7%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그 가장 소득 격차가 심한 데가 최상위 10%죠. 왜냐하면 상위 1%는 배당 소득이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 많이 가져가니까 사실 0.7%라고 하는 것은 그 최상위를 반영한 거니까 상위 5% 내려오면 0.7%가 안 되죠.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 다수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임금 노동자들이 진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소득 격차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면 결국 소득 격차는 말씀하신 대로 임금 격차의 문제로 이어지고 또 이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문제, 고용의 문제 그리고 또 뭐 기업으로 보자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문제 뭐 이게 쭉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이런 불평등의 역사가 시작된 건지. 근데 이게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네. 우리가 고도 성장을 했던 80년대, 네, 1980년대. 네, 예.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네. 오히려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한국이 정말 고도 성장을 이루은 기준만이 아니라 네. 고도 성장을 하면서 예. 불평등이 오히려 완화되는 또 다른 기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는 그런 경우가 대만 이외에는 그런 없어요. 경우가 없습니다. 대만하고 한국이 유일한 거네요. 그러니까 다 고소 성장기에는 불평등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한국은 네. 어떻게 고도 성장을 하면서 예. 그것이 보다 골고루 분배가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예. 조금 전에 우리 장윤선 부장 이야기하신 대로 예. 결국 문제는 임금 문제거든요. 임금 문제의 기본은 여러 가지 고용 구조와 기업 구조인데 네. 예를 들어서 기업 구조 보면 예.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지금은 50%에서 60%입니다. 60%까지 50%에서 60%.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반 또는 똑같이 일해도 대기업 다니면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 다니면 50만 원밖에 못 그렇죠. 받는 거예요. 50만 내지 60만 원. 네. 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임금 격차가 컸다. 이렇게 착각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닌가요? 1980년에는 네. 네.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97%예요. 같았어요. 97%요? 97%. 3%밖에 차이가 안 예. 났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산업화 세대가 젊었을 때는 네. 대기업을 가나 중소기업을 가나 임금이 평균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화 세대가 세상에 진입했던 1990년 통계를 보면 네. 한 75%에서 80% 돼요. 75에서 80%. 예. 점점 줄어들긴 하는 거네요. 점점 격차가 나긴 네, 하지만 네. 아직은 그래도 중소기업가도 먹고 살만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 시절. 90년대.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네. 1980년으로
돌아가면 10명 중에 한 4명 반이 대기업에서 일하고 5명 반 정도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 격차도 적었지만 네,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80% 상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80%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일을 절반에 또는 60% 임금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20%가 대기업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 구조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라 네. 지난 20, 30년간 지속적으로 이 불평등의 구조가 악화되어 온 거죠. 특히 이제 말씀드린 90년대 초반까지는 불평등이 오히려 완화되다가 네. 이제 외환위기 이후로 이게 악화되는 상황으로 반전이 되는데 네. 그렇게 보면 지난 20년간 이 쭉 변화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어떤 몇 년간은 나빠졌다가 네. 또 몇 년 다시 좋아졌다가 네. 또 다시 나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악화됐던 겁니다. 방치된 거예요. 어찌 보면. 방치됐다.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97년 IMF가 우리 경제 구조 체질에 문제가 있으니 IMF 선생님 오셔가지고 전부 기업 구조 조정해서 사람들 다 해고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불평등이 악화되는 초기 단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소위 미국과 유럽에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레건 정부, 네. 영국의 대처 정부가 시작된 1980년대 초반, 네.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네. 이 복지를 축소하고 예. 노동자 권리를 축소하는 그렇죠. 그 정책이 시작될 때부터 미국과 유럽은 불평등이 서서히 악화되는 구조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기에 오히려 불평등이 완화됐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미국과 유럽의 변화에 자꾸 투영해가지고 설명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거네요. 전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리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심지어는 가장 평등한 나라인 스웨덴도 네. 이 불평등이 이제 약간이지만 악화되는 이제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인데 네. 우리는 뒤늦게 소위 말해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정책이 미국과 유럽에서 반성이 시작될 때, 네. 그래서 제3의 길이라는 예. 이야기까지 나올 때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급속하게 악화됐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로 잘. 불평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한 거죠. 네. 점점 불평등한 문제 매우 심각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실제 그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다. 예. 뭐 그 OECD에서 뭐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뭐 막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근데 내 소득은 전혀 변화가 없다. 내 삶에는 아무런 한국 경제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내 주머니는 왜 이렇게 텅텅 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 책을 봤더니 이 줄어든 임금 소득, 그러니까 그 이 소득이 고스란히 기업 소득으로 귀결이 됐다. 그렇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기업이 노동자 임금을 좀 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편취해온 거 아니냐? 그렇죠. 편취했다. 정당하게 안 준 거죠. 정당하게 안 준 거다. 예를 들면 숫자로 아주 정확하게 그게 나오는 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90년을 네. 기준, 2000년을 기준해서 2000년? 예, 네. 그러면 지난 15년간 네. 통계를 보면 네. 뭐 과거보다 저성장이라고 하지만은 네. 실제로 경제는 누적해서 한 4%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한국 경제가. 14년, 예. 15년간. 예. 근데 실질 임금은 그거의 절반 정도인 딱 절반 정도인 한 39% 늘어났어요. 39%. 예.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이 있겠죠. 네. 특히 이제 최근 이 2007년 미국에서 예. 금융위기가 예. 시작된 때부터 보면은 전 세계가 저성장을 하고 네. 한국도 저성장이 들어갔다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나라. 아주 높은 나라죠. 예. 이 말하자면 세계적인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적인 경제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누적해서 한 5% 성장을 했어요. 25%. 예. 예. 근데 같은 기간에 실질 임금은 얼마 늘었느냐? 5% 늘었어요. 5%. 그러면 경제는 25% 늘어나고 임금으로 주어진 건 5%밖에 안 늘어났다면 나머지는 어디 갔냐는 질문이 네. 나오죠. 나머지 20%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제 이때 논쟁이 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노동자에게 분배 안 했다면 네. 자본가가 가져갔겠지. 그렇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럼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이라는 건 결국은 배당이든 이자든 네. 이 임대소득이든 예, 이런 거라고요. 예. 자본소득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배당소득과 뭐 이런 것이 2.5%밖에 안 된다. 국세청에 신고된 부분으로 보면은 그렇죠. 뭐 다른 뭐 자영업자 탈루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 등록을 한 기업의 기업이 경우에. 배당을 네. 탈루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정확한 통계라고요. 그러면 설령 그렇게 해서 배당이나 이자를 갖다면 그거 역시 가계소득이 돼요. 가계소득.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네. 아, 되죠. 고소득층에. 예. 네. 그러니까 전체 국민 총소득으로 보면 가계소득이 줄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가계 중에서 노동자 가계는 소득이 줄고 네. 또는 안 늘고 네. 이 자본이 많은 가계의 소득은 늘고 그래서 총량은 비슷하든지 또는 늘어나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그렇죠. 경제가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했으니까. 근데 전체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거든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가계는 부채만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 부채만 늘고 있죠. 소득은 줄고 부채만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간 거예요? 이 미스터리. 기업이 소득을 챙긴 거예요. 기업 소득으로 간 거예요. 기업 기업이 이거를 임금으로도 안 주고 배당으로도 안 주고 이자로도 안 주고. 어디다 쓴 겁니까? 땅 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네. 자, 기업은 결국은 투자하고 생산하고 또 임금 주고 하는 데니까 네. 경제 성장한 성과를 그렇게 네. 분배 안 하고 갖고 있었다면 네. 그 돈으로 투자를 늘렸을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만약에 그랬다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안 늘고 분배가 늘지 않더라도 네. 길게 보면 다시 반등해서 소득도 늘고 음. 이 임금도 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일방적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투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국내 총생산에서 네. 투자의 비중을 보면 네. 2000년 이후로 늘어난 적이 없어요. 항시 그 비중은 일정했고 오히려 최근에는 줄었습니다. 건설 투자만 준 게 아니라 네. 설비 투자도 줄었어요. 자, 그럼 그 돈 어디로 갔냐? 곡간이 터지도록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기만 했다는 건가요? 놀라운 건요. 아까 우리 예. 장윤선 부장은 예. 가게는 부채만 늘었다고 그랬죠. 네. 기업은 저축이 늘었어요. 기업은 저축이 늘고 가게는 그래서 부채가 늘고. 원래 이게 이제 좀 경제가 이 우스운 경제가 돼버린 게 원래는 일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네. 그 소득을 일부 소비하고 나머지를 아껴 저축해가지고 네. 그 돈이 결국은 이제 기업의 자금으로 들어가는. 네. 그래서 가계 저축이 기업의 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우리 경제 구조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의 저축률은 2013년 기준이면 한 4% 돼. 원래는 이게 20%가 넘었어요. 언제 90년대 초에 90년대는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예. 가계 총 국민 가처분 소득 중에서 네. 가계 저축이 20%가 넘었어요. 제일 높을 땐 22%까지. 지금 4%예요. 지금은 빚 갚기 갚아가지고요. 저축할 돈이 없어요. 근데 기업의 저축률이 네. 19%예요. 가계 저축의 4배, 5배예요. 야, 이거 그러니까 너무하네요, 진짜. 기업이 저축의 주체가 돼 있어요. 도대체 이거를 정상적인 경제 구조라고 할 수 경제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 저축은 지난 한 20여 년간 꾸준히 늘고 가계 저축은 꾸준히 줄고 그러니까 반대의 어떤 현상. 근데 이 기업 부채는 기업 저축이 늘어난 건 또 다른 면이 있는 게 네. 기업의 부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부채도 줄이고 저축도 늘렸으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기업만 부자가 됐네요. 기업만 부자가 된 거예요. 기업만 성장하고 기업만 부자가 그러니까 기존에 되고. 우리가 예. 노동에 분배하지 않으면 자본가가 가져갔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세상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네. 이 상황이 방치된 겁니다. 물론 당연히 초고소득층의 자본가들이 가져갔죠. 많이 가져갔죠. 네. 예. 그러나 그 몫보다는 네. 기업이 붙들고 분배하지 않은 몫이 훨씬 더 훨씬 큰 크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예요. 국민은 경제 성장에도 잘 살게 되지 않은데 네. 기업이 부자가 돼요. 근데 기업은 예. 누군가의 소유니까 소유주가 부자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근데 기업은 소비의 주체가 아니고 투자의 주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이 아무리 투자해도 네. 저축을 해도 그것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네. 가계소득이 안 느는 거죠. 자, 선생님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머릿 기사를 보면요. 네. 한국 주력 기업의 65%가 매출이 줄었다면서 네. 6개 기업을 소개를 합니다. 네.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네. 포스코, 두산,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을 한 걱정을 늘어놓고 있어요. 네. 이 기업들 망하게 생겼다. 네. 재벌에 더 투자해야 네.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기업은 엄청난 부유한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건데. 삼성전자 예를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자 예를 들면 기업이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세 가지입니다. 주식을 발행하거나 네. 아니면 돈을 빌리거나 예. 그 부채를 예. 조달하거나 예. 아니면 자기가 번 이익을 가지고 네. 하거나. 그러면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신용도를 가지고 국가 신용 등급하고 기업 신용 그러니까. 등급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지만 항시 삼성은 세계 최고의 신용 등급, 국가 네. 신용 등급 높은 등급을 누린 네.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런 삼성전자가 네. 1999년 이후로 다시 말하면 지난 17년 동안 네. 주식 발행해서 돈을 조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주식을 발행해서 삼성전자가 돈을 조달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뭘로 돈을 조달합니까? 자 그러면 은행 가서 돈을 빌리거나 예. 채권 발행했죠. 뭐, 예, 채권. 그런 적도 없어요. 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있는 부채를 갚았죠. 그럼 도대체 이 회사는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그 우리가 맨날 듣는 뭐 올해 뭐 이익이 뭐 몇 조다, 조가 뭐. 났네 예, 한 그 돈을 예. 하청 기업인 중소기업에 줘야 될 돈, 네. 노동자에게 더 나눠줘야 될 돈들을 네. 결국은 자기네가 다 그런 데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가져간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정상적으로 자본시장에서 돈을 조달하지 않고 네. 벌어들인 돈으로 계속 그거를 지난 16년간 해왔다면은 네. 한국 경제의 이 소득 이 순환 구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삼성전자만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경우도 2000년 이후에 네. 주식 발행해서 자금 조달한 적이 없습니다. 주식 자금이라는 건 한 번 조달하면 돌려주는 돈이 아니에요. 부채하고는 달라서. 네. 그러니까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것도 거예요. 안 할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제 와서 네. 삼성전자 매출 줄었다고 이제 또 다시 재벌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고 네. 이야기하는데 낙수 효과. 지난 20년간 국민들이 그 말 믿고 오늘까지 이렇게 참아줬고 네. 재벌 특혜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못마땅해도 그래도 재벌이 잘 되면 내가 잘 되지 않겠냐는 그 기대를 갖고 했는데 네. 그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직원들 또는 이 총수 가족들이 부자 되는 동안에 네. 일반 노동자들, 일반 국민들, 하청기업, 중소기업이 같이 잘 됐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잘 되면 나도 잘 되겠지 하는 신화는 오래전에 깨졌는데 네. 왜 또 지금 와서 삼성전자가 더 잘 돼야 내가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지금 큰일 났다. 매출이 줄었다. 이 매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 기업들 매출 늘려줄 돈이 없어요. 아니 그 삼성전자의 성공은 정말 한국의 자랑거리죠. 네. 그러나 그 성장이 결국은 많은 부분은 국민들의 희생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원청 기업으로 봤을 때 또는 현대차를 원청 기업으로 봤을 때 2차, 3차 부품 이 하청 기업 네. 여기 중소기업들입니다. 여기에 80% 고용이 있거든요. 2차 하청 기업은 현대차나 삼성전자 임금의 3분의 1이에요. 네. 3차 하청업체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억을 지금 평균 임금이 1억이 넘거든요. 삼성전자 직원들의 예. 평균 임금이 1억 원이 넘는다는 1억이 거죠. 넘어요. 아, 참 그거는 사무직이 부럽네요. 아니라 생산직까지 다. 생산직도 생산직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일부 있는 비정규직 포함해서 평균 임금이 1억이 넘는데 네. 그러면은 2차 하청업체는 한 3,500~600만 원이에요. 3차 하청업체는 2,500~600만 원. 그러면 적어도 삼성전자가 저렇게 글로벌 기업이 될 때는 이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부품업체들 다 함께 이 노력하고 고생한 결과면 그 성과가 엇비슷하진 않아도 이렇게까지 3분의 1, 4분의 1이 된 상황에서 삼성전자 어려우면 니들은 이제 5분의 1, 6분의 1 될 거라고 협박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더구나 삼성전자가 수출로 성장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수출 단가를 맞춰서 하려고 한 것은 국내 노동자들, 국내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희생을 해준 대가인 거죠. 그러면 같이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같이 잘 살게 됐으면 우리가 같이 그 걱정을 또 다시 한번 하겠는데 네. 그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걱정해야죠?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그 어마어마한 기업 이익, 기업 소득을 누리면서도 또다시 하청업체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한다면 그 자체로 어불성설인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요. 네. 지금 삼성전자 매출 준 거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국제 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네. 이 신흥 시장에서 뭐 최대 시장이고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지금 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네. 이미 밀렸잖아요. 많이 밀렸죠. 예. 1위 자리를 내주고 지금 4위, 5위까지 그렇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왜 우리 국민들, 우리 중소기업들, 우리 이 노동자들의 책임이죠?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요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꾸 그 국산 제품 애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도 삼성을 써야 된다. 막 이러는데 열받으면 화이폰 쓴다. 막 아니, 이런 사람들이 열받으면이 아니고요. 예. 일반 국민들 지금 이렇게 소득이 낮고 저축을 할 수 없고 부채가 많은 입장에서 네. 삼성전자 핸드폰보다도 예를 들어서 네. 단 몇만 네. 원이라도 싸다면 싼 제품을 쓰겠죠. 그럴 수밖에 아니 없죠. 일반 국민들이 예. 그동안 그렇게 국산품 애용하고 네. 해왔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없다면 아니 내가 왜 더 이상 비싼 국산품을 써야 되냐. 난 조금 품질이 안 좋거나 성능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부족하더라도 수입품나 쓰겠다. 그게 지금 이미 소비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늘지 않는데 어떻게 소비가 늘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선생님. 소득이란 건 결국 임금인데 임금 분배를 해주지 않고서 네.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 직원들은 그 혜택을 누렸죠. 그러나 저기에 삼성전자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그 중소기업들 또 함께 임금이 올랐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삼성전자 핸드폰을 계속 쓴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굉장히 어려운 실제로 돈이 없어서 쓸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서. 평균 저축률이 3.4%이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이게 10분위로 최하위층부터 최상층까지 보면은 최하위층은 저축률이 아니라 순부채 네. 마이너스 저축. 집집마다 선생님 마이너스 통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 말씀드린 마이너스 여기- 금리 시대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통계는 다 평균이기 때문에 네. 그걸 계층별로 따지면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그 민주정부 10년간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오면서 주로 경제와 관련된 논쟁들을 뭐 학계나 또 언론 이렇게 논쟁을 보면 주로 우리는 늘 소득 재분배 문제만 천착을 해왔어요. 그래서 복지 논쟁. 그래서 복지를 확대할 거냐 말 거냐. 확대하면 어떤 면이 좋고 또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복지병이 걸려서 안 된다. 복지 축소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했는데요. 지금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그러면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 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좀 쟁점을 붙이고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물론 그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됩니다. 복지도 확대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예산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비도 임금도 낮은데 네. 사회복지비도 낮아요.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늘려야죠. 그리고 네. 더더구나 이제 지금 이 1,800만 그 노동자 중에서 네. 아까 제가 이 근로소득세 신고 네. 그러니까 예외가 돼 있는 800만. 예, 800만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한 1,800만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한 600만에서 650만 정도는 월 100만 원 소득이 안 돼요. 600만 명은 이상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정한 월 최저 생계비가 110몇만 예. 원인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3분의 1인 거죠. 예.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건 더 이상 뭐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가 이 사회복지 예산을 굉장히 빨리 늘려왔습니다. 급격하게. 예, 왜냐하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0년에 2.8%였어요. 네. GDP 대비. 예. 지금 2014년이 한 10.45%예요. 네. 근데 요 증가 폭을 보면 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커요. 굉장히 빠르게 2%에서 그러니까 빠르게 30%대로. 늘렸습니다. 예. 네, 빨리 늘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하위니까 계속 늘려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OECD의 평균 정도의 GDP 대비 사회복지 예산을 지출하려면 정부 예산의 절반을 써야 돼요. 정부 예산의 절반을 써. 써야 돼요. 현재는 한 30%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보육 예산이 누리 예산 가지고도 그러니까요. 참 아이들 우리 미래를 결정할 아이들의 기르는 예산을 가지고도 이 난리를 네. 칩니다. 뭐 보편적 복지 뭐 다 떠나서. 논쟁 다 떠나서 정말 자, 창피해요, 선생님. 창피한 거죠. 예. 아니 무슨 뭡니까, 이게. 예산 주지도 않고 예산 내려보냈다고 프랑크 거짓말 내걸고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복지, 보육이랄지 교육이랄지 다행히 의료는 어쨌든 네. 아주 뭐 장기 치료를 요하거나 이 불치병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네. 의료 이런 건 돼 있지만 네. 써야 될 돈들이 많은데 그동안 이렇게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불평등이 악화됐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네. 임금 격차, 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네. 제자리 걸음을 한 거예요.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지출로 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는 그 효과를 보면 네. 우리나라가 OECD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아이고, 나쁜 거는 전부 지금 순위가 한국 높네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재분배 중요하지만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나 이런 예산이 중요하지만 네. 원천적으로 네. 임금이 불평등한 건 내버려 두고 네. 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 불평등한 건 내버려 두고 네. 정부가 세금 걷어서 그거를 바로잡는다? 말도 안 되는 거네요.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원천적 분배의 이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네. 사회복지 예산에 의한 재분배 효과도 더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그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복지국가 논쟁을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확 왔어요. 정말. 네, 쉽게 온 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 정부 예산이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은 줄고 네. 기업 소득이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회복지예산 지출을 늘리려면은 정부 소득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부 세수가 재정이 근데 늘어나요. 확대가 돼야죠. 국민 총소득 중에서 정부 소득은 거의 비중이 한 3%로 지난 20년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정부는 뭐 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가계소득이 줄었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정부라도 그걸 세금을 더 거두어서 그러니까요. 정부 소득이 늘었으면 그 돈으로 사회복지예산 지출이라도 그렇죠. 늘릴 수 있었는데 네. 국민 총소득 중에서 정부 소득은 변함이 없어요. 소득의 비중은. 자,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네. 아무리 복지예산 늘리자 해봐야 또는 복지국가 하자 해야 안 되는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네. 임금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네. 완화하고 네. 기업 간의 불균형으로부터 오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손을 대지 않고서는 지금 사회복지 예산 지출만으로는 다시 말해서 재분배 복지만으로는 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정부 재정 어렵다고 난리인데 정부 재정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업은 저축이자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저축이 그렇게 많고 개인이나 가게는 빚만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왜곡된 분배 구조를 어떻게 구조 개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방안을 여기서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세상은 저절로 바뀌는 것이 또는 저절로 좋아지거나 저절로 나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상황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을 반전시켜서 보다 평등하고 보다 공정한 한국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들려면 정책이 필요하겠죠. 네.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이냐, 네. 또 어떤 정책이 더 부작용이 적으냐, 또는 어떤 정책이 더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바꿀 정책이 없다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는 안 된다. 또는 이건 근본적으로 시장 근본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극단의 좌우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네.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정책은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논쟁할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예를 들면은 미국의 경우에 네. 지금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합니다. 미국이 가장 불평등하다. 네. 선진국 중에. 네. 그러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임금소득 불평등은 미국이 1등이에요. 임금소득 불평등으로 보면 우리가 2등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불평등. 네. 그런데 네.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왜 어메리칸 드림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미국은 열심히 기회의 일하는 땅. 그렇죠. 예. 기회의 땅이고 중산층의 나라이고. 네. 이게 언제부터 무너졌냐면 1980년대 초반부터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그 이전 1980년대 초반 이전 40여 년간 네. 다시 말하면 1940년대 초반부터는 네. 아까 말한 이 어메리칸 드림 네. 기회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 1930년대는 지금만큼 미국이 불평등한 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화가 아주 중흥기.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카네기다, 록펠러다 이런 예. 분들이 미국의 산업을 기업을 일으킬 예. 때 시급히 불평등했어요. 근데 40년대 초반 제2차 대전 중에 네. 그냥 한 2년 만에 순식간에 평등한 구조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40년 전쟁 때문에 그런 영향. 루스벨트 대통령의 임금 통제 정책입니다. 루즈벨트의 임금 통제 정책. 네. 근데 다시 말하면 미국도 예. 그런 어메리칸 드림의 나라가 된 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불평등한 구조로는 미국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해서 과감한 평등화 정책을 쓴 겁니다. 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소위 레건 정부가 네, 신자유주의. 신자유 정책이라고 하는 네. 이 반노동 반복지 정책을 써서 이런 꼴이 나버린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네. 스웨덴이 평등한 나라다. 네.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수많은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그 디테일을 우리가 다 네, 이야기할 예. 수는 없지만 뭐 미국이 바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임금 통제 정책 하면 됩니다. 문제는 아니, 정치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 정책을 누가 실천할 거냐. 누가 이 정책을 실천할 것이냐. 그렇죠. 결국은 정치의 문제. 예. 해법이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목전 지금 코앞에 선거가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양당의 공생 구조를 깨고 새로운 정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누가 이 정책을 수행할 것이냐, 그 현실로 만들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다 하셨는데 지금의 양당 공생 구조가 혁파가 된다면 실제 이 정책을 이 정책이 잘 갈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임금 통제 정책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정치 그건 모르겠어요, 구조에서? 저도. 네. 왜냐하면 어떤 또 새로운 세력이 정치적 중심에 쓸지 모르겠으니까. 그 여든 야든. 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는 네.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동안 기존의 정치권은 이거를 제어하지 못했죠. 이걸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에요. 여든 야든. 저는 야당도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네. 당의 모든 걸 걸고 싸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사회적 이슈로 만든 것도 못 봤어요. 예를 들면 애매모호한 경제민주화, 다시 말하면 뭐 재벌개혁이 모든 거인 양 이야기해 왔지만 네. 실제 그것도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물론 당연히 기득권 보수들이 이거를 주도해왔고 이 소위 말한 낙수효과 이야기했던 네. 이 말하자면 이 재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들이 이걸 만들어냈지만 네.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정치적 저항은 있었을지 모르나 네. 이걸 방치한 거죠. 소위 특히 저는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민주화 세대 네. 386이라고 불려서 지금은 이제 586이 된 네. 30대부터 한국 사회 정치의 중심에 섰던 그분들이 지난 20년간 한국의 야당을 이끌어왔는데 네. 왜 이 지경이 됐죠? 왜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분들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렇게 피폐해진 거에 대해서 정말 피를 토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투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저는 누가 대안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 양당 구조에서는 일종의 대립적 공생관계로 이 상황을 만들어 온 책임이 있다. 굉장히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386 세대뿐만 아니라 소위 그 제1야당에서 이 불평등 문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의 현안으로 만들고 이 불평등 이슈를 혁파하겠다라고 선언하거나 적극적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정치는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보 정당 그렇죠. 쪽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제1야당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없었던 것,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두에 왜 저보고 이 책 썼냐고 예. 물어보셨고 제가 원래 계획이 없는 책을 네. 써놓으라 뭐 선거용으로 썼느냐 그 제가 부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네. 이것이 한국 사회 정치의 중심적 이슈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경제가 성장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네.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는 한국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네. 자기의 조국을 네.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 그러면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했는데 어찌해서 자식 세대 전체가 부모 세대보다 못한 세대가 돼버렸고 부모 세대들은 내가 산업화를 이루었네, 내가 민주화를 이루었네 하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자식 세대는 나는 쓸모없는 나머지 잉여다. 나는 인생을 포기한다. 인생까지는 알지 모르나 결혼도 출산도 뭐 집도
뭐 연애도 포기한다 하고 포기하고 이런 정말 부모와 자식 세대가 역행하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당시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가 네. 된 것이 한국 발전의 동력이었는데 네. 이제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못한 세대가 되는 이 책임이 기성세대, 뭐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에게 당연히 있죠. 아휴, 참 끔찍합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특히 이 끔찍한 상황을 혁파하려면 뭐 여권이야 늘 보수 그리고 기득권층을 대변해 왔다 치더라도 야권의 경우에는 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표방도 했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선두에 서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야당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된 이런 상황입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이분들이 지금 중도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중도를 먹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중도주의의 관점에서 의제도, 이슈도 전부 중도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은 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이 불평등으로 인한 또는 이 경제 성장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네. 이 문제로 인한 이 고통이 저소득층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군 중산층이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자냐 우냐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거든요. 삶의 문제다. 그건 중도냐 뭐 보수냐. 이거 보수냐 이 이슈가 아니에요. 보수는 다 잘 삽니까? 지금 보수 지지하는 저소득층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좀 이분들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봐요. 보수 지지하는 네. 그다음에 가난한 진보라고 하지만은 네. 사실 자기 삶을 더 낫게 하지 않는 이념적, 관념적, 개념적 진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삶을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해주는 네. 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네. 기존의 정당들은 네.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지 네. 그것이 한국 사회의 미래의 지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상의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총선이 앞두고 있지만 네. 세상에 총선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58일 남았습니다. 2달 남았는데 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이야기를 나오지 않고 네. 각자 공천 싸움에 지금 다 내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다 공천 똑같아요. 가지고 예, 공천 지금 가지고. 이야기할 수뿐 아니라 심지어는 선거구마저도 정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국민들의 삶에 관한 이슈는 논쟁은 관두고 네. 기본적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조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양당 구조가 네. 대립적 공생관계로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한 어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새누리당이 200석을 공언하고 나섰고 200석 되면 개헌도 하겠고 이른바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뭐 내각제, 뭐 이원 집정부제,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거 다 차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성장 담론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각 당이 공이 성장 담론에 올인하고 있는데 처음에 뭐 소득주도 성장론 뭐 이런 거 나오다가 지금 뭐 국민의당에서도 공정 성장론 주장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더불어 성장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요. 뭐 동방 성장론. 그러니까 분배보다는 성장에 여전히 야권의 정치 세력이 성장을 자꾸 강조하는 그 이유는 어디? 그 패러다임은 왜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지금 이제 성장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살게 더 잘 살게 되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개념에서 시작된 거죠. 잘못된 개념에서 시작됐다. 예.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는 네. 이 선순환 구조거든요. 아니 삼성전자가 수출이 안 되면 국내 소비가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국내 소비가 늘려면 소득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이 늘려면 분배가 이루어져야죠. 예. 분배 없는 소득이 없고 소득 없는 소비가 없는 거죠. 소비 없는 생산이 없고 그렇게 되면 생산 없는 기업이 없는 거거든요. 너무 단순한 논리고 중국도
지금 내년부터 시작되는 13차 5개년 계획의 중심적 과제가 네. 성장 전략이 뭔가 하면 분배를 통한 소득 성장. 분배를 통한 중국도 예. 분배를 통한 소득 성장. 그래서 그런데 분배를 하지 않은 성장을 무슨 수로 하냐는 거예요. 경제 성장을 지난 2007년 이후에 25%를 했는데 임금은 5%밖에 안 늘었는데 네. 그 5% 는 것으로 소비를 해도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배를 해야 네. 성장이 되는 구조. 그러니까 성장료는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일정하게 이 성장이라는 다이나믹 속에서 못 사는 사람도 잘 살게 되고 또는 이 소위 말해 순위가 바뀌는 네. 역동성이 일어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분배를 해야 성장을 한다는 다시 말하면 지금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전제되는 성장이어야죠. 네. 지금 근데 그 얘기는 불평등은 말하지 않고 그렇죠. 오로지 성장 담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의 답습이고 예. 이거는 기존의 틀의 연장일 뿐이죠. 아, 정말 답답해집니다. 그나마 조금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돌파구가 있나 싶은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오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제 경제민주화 전도사를 이제 스스로 자임하고 계신데요. 경제민주화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잘 분배 문제나 이런 걸.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어떤 아주 경제의 핫 이슈였죠. 네, 최대 화두였죠. 근데 사실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경제민주화가 뭘 하자는 건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재벌개혁 정도 하자는 거다 이렇게 예. 이해를 했죠.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후보 때 이 김종인 이 비대위원 박사를 예. 국민행복위원 국민행복위원장, 해가지고 행복추진위원장. 그 경제민주화를 최대의 경제 이 선거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표, 특히 중산층의 중도층의 네. 표를 끌어 모았죠. 김종인 이 위원장이 한국의 헌법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게 하는데 기여를 했다. 네. 전 그 당시 상황을 모르지만 그렇게들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 공은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실천되지도 않을 박근혜 후보한테 가서 그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킨 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장윤선 부장이 했지만 그분이 지금 또 야당의 대표를 맡아서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네. 저는 그분이 여러 당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그것도 비례대표로만 하시면서 87년 헌법 개정 때 경제민주화의 구절을 넣은 거는 맞지만 네. 그 이후에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어떤 법안을 제시했고 어떤 정책을 실천했고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말은 했지만 실천한 내용이 뭐냐. 그렇죠? 만약에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으로 국한해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분이 재벌개혁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아주 공개적으로 좀 묻고 싶어요. 재벌 개혁을 위해서 김종인 박사가 한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묻고 아니 싶다. 왜냐하면 그냥 공개적으로. 평범한 뭐 학자랄지 네. 평범한 분이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이유가 없는데 네. 이 국회의원을 그동안 계속 하셨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정책을 주도할 그리고 비중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럼 뭘 했느냐.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또 새롭게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오는 거는 2012년에 메아리 없는 이 경제민주화 들고 나온 것과 뭐가 다른지 좀 구분이 안 돼요. 2012년 답 없는 경제민주화 메아리의 재판 아니냐 이런 비판이세요. 비판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목도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표가 제안하셨을 때 그 자리를 왜 거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그거는 제가 절대 그분이 저를 신뢰하고 하신 말씀을 네.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그건 큰 결례였고 네. 그거는 언급해서는 안 될 이슈였죠. 근데 민주당이 정말 13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사람이 없어서 박근혜 정부 탄생에 최대 공을 세우신 분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큰 정치적 기반인 광주의 네. 광주 항쟁에 그 한이 맺힌 분들에게 국보위 행위 당사자들이 만든 국보위의 위원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을 대표로 모시는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결례를 해서 그거는 제가 참 더 이상 언급해서는 안 될 이야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상황이 묘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200석을 자임하고 있고 또 야당은 지금 그 3분할된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총선에서 승리는커녕 최소한 지금 있는 의석이라도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비관론이 우세한데요. 이 불평등 이슈와 관련해서 야권이 좀 어떤 대책, 정책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좀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는. 이번 총선은 왜냐하면 총선용으로 지금 총선 58일 남았다고 그러셨죠. 네. 58일 전에 이슈 만들게 한다? 그건 선거용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1, 2년 전부터 네. 이것이 이 정치권의 중심적 화두가 됐어야죠. 갑자기 선거용으로 네. 불평등 며칠 들고 나오고 선거한다고 그래서 이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총선력 공약에 어디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선거 2달 앞둔 상황에서도 무슨 정책을 무슨 공약을 내세우는지조차를 국민이 모르는데 선거 며칠 전에 공약집이라고 내던져 놓고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실천 의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본다면 어떤 한국 사회를 바꾸겠다는 정치적 실천 의지로 본다면 네. 이미 저는 이번 총선은 별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네요. 물론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아이고,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걸로 합니다. 암담합니다. 앞에 저희가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헬조선 오죽해야 젊은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해, 아이도 안 낳아, 직장도 포기,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 세대는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졌고 이거를 좀 혁파하려면 바꾸려면 좀 정치에서 에너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 진단해 주신 대로 대안이 없다면 이 불평등의 문제는
올해 안에 계속 또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겠네요. 그러겠죠. 그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저는 이 불평등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행동해야만 이게 바뀐다고 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냥 참아내고 있으니 정치권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 불평등한 구조가 나에게 가장 그 삶의 고통이 되고 있는 이 계층들 사람들이 정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0대 50대에 있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이거 바꿀 생각이 없어요. 여러 가지 뭐 객관적 정황이 네.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러면 60대 이상은 10명에 7, 8명이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20대 30대는 10명에 7, 8명이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네. 상황에 대한 긴박감이나 절망감이 없는데 바꿀 의지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부모 세대지만 네. 안타깝게도 이걸 바꿔야 될 세대는 자식 세대.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이 우리는 잉여다, 우리는 포기한다, 네.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희망을 뺏어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분노하면 결국은 청년들, 정말 이거는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일부 젊은 친구들은 저한테 제 책 내용 같은 걸 보고, 아이 꼰대, 왜 꼰대질하냐, 왜 당신이 우리 세대 문제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뭐냐면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전 자주 들었는데, 결국은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참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예전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아주 작은 이슈들, 예컨대 뭐 대학 등록금을 갑자기 뭐 학교에서 뭐 몇 %를 올렸다, 그러면 전부 쏟아져 나와서 뭐 학원 민주화 투쟁 뭐 이런 것도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쟁점이 생겼다 그러면 전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 중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서 집회를 열었죠. 그 이후로 그 광장에 모이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어떤 열패감, 뭐 모인다고 되겠어?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부터 9년 전이죠. 네. 9년 전에 지금의 30대를 규정하는 말이 있었어요. 88만 원 세대라. 88만 원 세대. 지금의 30대가 20대일 때 네. 그 우석훈 우석훈 박사가 박사. 88만 원 세대라고 했어요.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면 보다 나은 희망적인 어떤 결과로 진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포기 세대가 됐어요. 88만 원 받던 사람들이 아예 그 이제 3포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가 M포 되고 세대. 있어요. 예. 이 사회가 10년 전 20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지 못한 결과로 포기 세대가 됐어요. 네. 10년 전에 10대인 지금의 20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 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쓸모없는 나머지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의 늪이 너무 깊어졌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거. 네. 그러니까 열패감이 크고 이 고통을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감내하면 되지, 네. 내가 어떻게 한다고 세상은 바뀔 수 없는 거야 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지금 팽배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앞서 우리가 쭉 논의했던 이 고용이 너무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예를 들면 청년 세대는 첫 일자리에 3명에 2명이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나만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다는 이 절박감이 거기에 겹쳐 있다 보니까 네. 세상 일에
관심을 끄거나 나서지 않거나 또는 좀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런 걸 냉소적으로 보는 네. 이것이 마치 멋있고 쿨한 것처럼 아, 비춰지는 네. 그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면서 부모들이나 앞세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세상의 이 잘못된 것에 외면하고 분노하지 않는 네.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정치로 돌아가서요, 선생님. 오늘 이제 58일이 아니라 57일 남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57일 앞둔 상황에서 야권은 분열됐고 선생님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 안철수 전 대표가요. 당을 나가지 않았다면 분당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나라는 안타까움을 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철수 전 대표 또 국민의당 대표의 선택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이제 여러 가지로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는 처음부터 민주당에 합류하지 않았으면 지금 대단한 대안 세력이 돼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민주당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해왔다면 네. 아마 대단한 지지가 있었을 겁니다. 큰 정치적 그 결정을 잘못한 거죠. 네. 두 번째는 민주당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최소한 야권이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 총선에서 망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또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네. 민주당에서 안철수가 나가지 않게끔 안철수 의원이 나가지 않게끔 구조가 바뀌었다면 또 네, 달라졌겠죠. 달라졌을 텐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이 있죠. 네. 그러나 제가 앞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지지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한국 사회를 20년간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만들어 오는데 대립적 공성관계에 있던 기존의 정당이 네. 이번 총선 한 번으로 바뀔 수 있다면 저는 안철수 아니라 누구라도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민주당 구조에서 총선에 뭐 지든 이기든 그걸 바꿀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것으로 봐서 네.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의 구조에서 본다면 네. 단순히 총선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마찬가지 구조로 이어져 가겠죠. 여전히 암울한 거네요. 여전히 아무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변화를 만약에 기대한다면 네. 전면적인 세대 교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로 일컬어지는 정치인들이 네. 대거 한국 정치의 장에서 이제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네. 한국 정치를 그분들이 지난 20년 이상 지배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3선 이상 했어요. 예. 그래서 뭐가 달라졌죠?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얼만큼 다가갔죠? 그렇게 못했거든요. 항시 민주화 앞세웠고 우리 산업화 공익다고 앞세웠지만 그건 개인 자랑일 뿐이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올 동안 저는 별로 한 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 외적인 다른 문제에서 여러 가지 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적어도 경제적 이슈에 있어서는 저는 이룬 게 없다고 보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대부분 나라가 그렇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대개 40대에 됩니다. 그렇습니다. 치프라스 뭐 예. 예. 뭐 트리도. 오바마도 그랬고요. 클린턴도 예. 그랬고 뭐 지금 유럽 현 지도자 중에서 50대 된 사람은 독일의 그 메르켈 메르켈 수상인데 그게 52세인가 그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하는 네. 겁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40대가 다 40대 기수론 이런 거 있었죠. 아니요.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네. 대통령 다 야당 총재 40대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40대 대통령 했어요. 김종필 총리 다 40대 했어요. 지금 뭐 정치 원로라고 여야를 부르고 있는 사람 다 40대부터 한 겁니다. 지난 20년 이상, 30년 20년. 길게는. 자, 40대의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려면
늦어도 20대 후반에 정치에 진입해야 됩니다. 적어도 30대에는 중앙정치 무대에 서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당에서는 30대는 아예 없죠. 그냥 그 비례대표로 끼워주기 해가지고 한두 명 들어간 거지. 그분들은 그야말로 좀 그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장식용이죠. 발언권도 없어요. 장식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당장은 한국 사회가 안 바뀌더라도 10년, 20년 후에 바뀌는 중심축을 만들려면 네. 지금의 20대, 30대가 이번 총선에서 한국 정치의 중심축에 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은 지금 정당들이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바꿀 사람의 모임이 되려면 저는 20대, 30대가 이번 총선에서 여든 야든 네. 야당이 패배하더라도 네. 정말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정당의 중심,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네. 이번 총선에 패배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의 승리라고 봅니다. 전면적인 세대 교체,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20, 30대를 전면에 배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직접 출마하는 것은 안 하겠다. 아니, 출마뿐만 아니라 저는 정치를 그러니까 공직에 나서거나 네. 뭐 선출직에 나서거나 정당 활동을 할 계획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거는 네. 제가 정치를 하는 분들을 돕는 역할, 정책적으로 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춰지고 해서 정치를 직접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직접 정치할 생각은 없고요. 네. 그러나 제가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그 한국 사회를 바꿀 실질적인 힘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네. 조언을 하고 네. 그분들이 필요로 한 도움을 주는 것은 저는 학자로서 네. 또한 현실 참여를 하겠다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한 학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네.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인 오해를 받거나 정치적인 비난을 받더라도 그건 고스란히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지금 그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정당을 좀 그냥 그대로 둔 채로 20, 30대를 전면에 내세운다고 해서 노선이나 정책에 큰 변화가 있겠냐. 그러나 정당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겠습니까? 있는 구조에서 결국 바꿔내는 건데 정책적으로 본다면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하고 정책 토론을 하니까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국민의당으로 갔다 네,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언론이 나왔는데 평가하더라고요. 사실은 정의당 가서도 그 똑같은 걸 했었습니다. 정의당에서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인가요? 네. 이전에 네. 그 참여민주 뭐 참여 아니요, 저기 뭐 그 새정치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럴 때도 당 뭐 대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그걸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뭐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또는 새누리당이든 네. 이 세상을 바꾸는데 저의 지혜가 필요하다. 당신이 무슨 생각이냐 이야기해달라. 그럼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내 편 내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바꾸는 방법은 상대편의 생각까지 바꾸면 더 빨리 바꾸겠죠. 네. 아, 역시 예전에 그 경제개혁 경제민주화 운동하던 기계가 아직 남아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다 달려가서 하실 뜻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정말 길어져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번에 모시고 또 1년 뒤에 모셔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좀 몇 년간 없는 게 좋은 거겠죠.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 근데 오늘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그 굉장히 그 수긍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이렇게 긴 얘기하고 뭐 더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을 보는 시각이란 건 다양할 수 있고 또 그걸 진단하는 어떤 견해나 정책도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이든 어떤 현실적 경제적 계층 구조에 있든 간에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불평등한 그리고 불공정한 상황이
정의롭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함께 잘 사는,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는 정치적 이념, 어떤 정당을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한국 사회 불평등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를 함께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입니다. 네. 그래도 미국에는 샌더스라는 정치인이 있어서 1% 초국적 자본에 맞서서 싸우는 힘이 좀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샌더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1981년에 제가 공부하던 그 도시 바로 옆에 있는 벌링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네. 그 사회당 후보로 사회당 후보. 그 시장이 된 이후에 이 무려 30여 년 이상을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려면 지금부터 네. 그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정말 이 1981년 샌더스 같은 인물을 이번 총선에서 몇 명이라도 배출한다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미래 한국의 미래 희망도 있겠죠. 네, 아유 정말 투자하는 마음으로 좋은 정치인 뽑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1년은 너무 길고 6개월에 한 번씩 꼭 출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정연설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연설문에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지금 안홍기 오마이뉴스 이슈팀장 나와 계신데요.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시부터 시작된 연설입니다. 굉장히 긴 연설문이었는데 핵심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우선 간추려 주시죠. 뭐 일단 우선 그 개성공단 폐쇄한 네. 조치의 이제 필요성에 네.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안보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단합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북풍몰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이제 그동안 계속 그 얘기해왔던 각종 법안 처리, 네.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서명운동도 100만 명이 넘었는데 네. 그 법안 처리를 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테러 방지법, 네. 북한 인권법, 그다음에 뭐 서비스 발전 기본법, 네. 그다음에 노동개혁 뭐 4개법 네. 이런 거를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고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자들이 기승전 법안 입법, 처리. 법안 처리. 예, 기승전 이렇게 법안 처리. 기승전 예. 법안 처리 이렇게 대통령 연설이 마무리됐다라고 분석을 하는군요. 하나하나 좀 꼼꼼히 뜯어보도록 하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 없고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서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사실상 대북 경협, 남북 경협이랄까요? 그동안 대화와 협력, 뭐 평화로 이어져 왔던 남북 관계를 끊겠다 이런 선언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네. 같은데요. 기자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 얘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네. 김정은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제사회 도움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주로 인도적인 네. 도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북한에 뭐 이렇게 의료 지원을 한다든지 결핵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양 실조인 아이들 예, 돕고 영유아 보육 이런 도움들도 네.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그 지원, 무상 지원, 네. 의료 지원 뭐 이런 것들도 네. 다 김정은 체제 유지에만 도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또 이런 대목도 있죠. 이 개성공단에 대한 이 제재 조치는 이제 네. 그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훨씬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 된다. 예, 뭐 그런 뜻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동안 많은 북한 관련 인권 단체들 그리고 평화운동 단체들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민주정부 이후에 특히 그 2008년인가요? 박광재 씨 피살 사건 이후에 거의 중단됐던 거 아니냐. 정부 차원의 쌀 지원이라든가, 네. 뭐 정부 차원의 어떤 비료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북한의 이제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부터 거의 중단되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나마 유지되었던 게 개성공단인 네. 것이지 그 밖에 다른 인도적 지원은 없었는데 이것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국제사회나 아니면 북한에게 큰 압박이 되겠나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008년 이후에 그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네. 이런 것들이 그 거의 끊겼죠. 이명박 정부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네. 이제 조금씩 재개가 되면서 정부 차원에는 뭐 1년에 뭐 한 150억 원 수준의 네. 그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 단계를 보면 네. 한 해 뭐 150억 원 이런 정도의 지원이 아니라 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찾아놨던 네. 겁니다. 어제 네. 소중한 기자가 네.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소중한 기자가 어제 찾아놨었는데 네. 2006년에 2,982억 원, 네. 2007년에 4,397억 원, 네. 이러다가 이제 2008년에 1,163억 원으로 이제 네. 떨어지죠. 급감퇴를 하고. 그러면서 2009년, 2010년, 2011년 쭉 이렇게 네. 떨어지면서 2011년에 196억 원까지 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MB 임기 말인 2012년에 141억 원. 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83억 원으로 오르고 네. 그다음에 2015년에는 다시 254억 원으로 약간 완만하게 오른 거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뭐 거의 뭐 정부 차원의 지원은 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해도 될 사실상 정도. 민간 단체의 지원은 있었지만 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사실상 거의 중단된 네.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 단체 지원도 예. 그 민간에서 하겠다는 거를 막았죠. 2010년 이제 천안함 뭐 이후부터 네. 또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 제재의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뭐 두 가지를 좀 초반에 지적하신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안보 불감증에 안보 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다. 북한에 계속 끊임없이 핵도발을 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점적으로 좀 다뤄봐야 될 이슈인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조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실 이게 그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게 어제 홍영표 장관의 발언 아니었습니까? 국회 외통위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받아서
또 얘기한 이런 상황이에요? 예,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네. 얘기죠. 그 처음에 이제 이 폐쇄를 그러니까 전면 중단을 네. 발표를 하면서 네. 이제 북한에 이제 돈이 전용된다, 미사일과 네. 핵 개발로 전용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부터 네.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네. 이제 해왔고 네. 그러면서 홍영표 장관은 같이 가지고 자료 있다라고 네. 하다가 음. 어제 이제 자료는 없다, 확증은 없다. 확증은 없다. 예, 이런 그래서 얘기죠. 어제 국회에서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았고 네. 그 과연 저렇게 하는 사람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만둬라. 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사실 그 이후에 이제 통일부에서 그 해명 자료로 네.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자는 그 70%가 전용된다. 네. 임금의 70%가 핵 미사일 쪽으로 전용된다는 얘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네. 그 다만 그 자료가 없을 뿐이다. 아니, 이게 통일부의 공식 자료입니까? 예, 통일부에서 이제 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사실 70%라는 수치를 네. 제시를 할 정도면은 네. 어떤 그 근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근거 없이 70%가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30%는 사회문화 시책비로 뗀다는 것이 다 이미 알려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70%가 전부 전용이 된다면 그러면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그 전달되는 비용이 전혀 없다는 거냐 이런 반론도 사실 존재했었던 것이거든요. 예, 뭐 사실 이 돈을 지급할 때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는 사회보험료로 임금의 15%를 네. 떼고 네. 그 뒤에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네. 떼고 그 나머지를 이제 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뭐 물품으로 주느냐 어떻게 네. 주느냐 그렇죠. 이제 현물 이 지급이냐, 부분이 뭐냐.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으로 뭐 당으로 간다, 뭐 39호실로 간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네네. 이런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과 비교를 해도 네. 70%가 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대충 잡았다고 해도 너무 높게 잡은 수치다. 잡은 게 아닌가. 예,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군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한 게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사귀환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개성공단 기업 입주 기업들은 모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무사귀환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 눈으로 걱정해야만 했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이 상황 인식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뭐 사실 2013년에 그 북한이 그 이제 노동자들 나가라. 네. 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그 많은 시민들이 저 북한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괜찮을까? 네. 실제 하지만 7명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네.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남아 있고 싶어 하셨고요. 네. 기계도 계속 유지를 하고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랬던 것이고 남아 있던 분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뭐 북한에서 왜 우리가 보내는 그 음식물과 네. 뭐 각종 물품들을 전달해 주지 않느냐 이런 그 항의를 정부에서 하고 했지만은 네, 네. 사실 안에 있었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 별로 뭐 어떤 안위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밥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별 문제가 없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겪어봤는데도 네. 또 이렇게 그 이번에는 일괄철수를 다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걱정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뜬 눈으로 걱정해야만 했다. 이렇게. 뭐 잠이 안 오셨던 건지 뭐 다른 일 때문에 다 잠이 안 오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한번 겪어봤는데도 음. 그렇게 걱정 많이 하신다면 정말 국민을 사랑하시는 예, 대통령이다. 대통령이지 않을까. 예. 그 입주 기업들에 대한 그
뭡니까 그 피해 대책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자를 보존하고 빠른 시일 안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남북 경협기금 보험을 활용해서 투자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을 하겠다는 거고 대체 부지 같은 공장 입지를 지원을 하고 죄송합니다.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입주기업들은 보고 있습니까? 아니, 개성공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게 싼 임금으로 값싼 노동력이죠. 그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체 부지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에게 대체 부지를 네. 만들어 주려면은 네. 비슷한 조건의 부지와 비슷한 조건의 노동력들을 제공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정부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죠. 네. 한 이게 달에 임금 엄청난 차이가 20불? 20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받는 임금보다 한 20배 정도를 네. 많이 받죠. 저희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20배가 뭡니까? 더 되죠. 예. 그런 상황 그리고 부지 마련 네. 사실 정부가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네. 무상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무상 지원은 없고 네. 보통 대출을 저리로 해준다든지 네. 그래서 나중에 다 돈 벌면 갚으라는 갚아라. 거죠. 예. 뭐 부지 같은 경우에도 공짜로 주지는 않죠. 네. 거기 뭐 부지를 임대를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거기서 뭔가 지을 수 있도록 뭐 불화는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네. 있는데 뭐 부지를 마련해주고 자금과 인력 확보 이거 말을 너무 쉽게 하신 게 아닌가. 네. 어디서 개성공단과 같은 그런 조건의 네. 그 기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네.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를 네.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지금 당장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대출금 횟수를 그 좀 연기시킨다든지 뭐 어음 뭐 횟수를 연기시킨다든지 뭐 그 정도 수준이지. 네. 뭐 결국에 이 기업들에게 뭐 돈을 그냥 공짜로 줘서 네. 뭐 하겠다. 뭐 이거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상 불가능한 거를 네. 그냥 박근혜 말씀하신 것 대통령이 같아요. 오늘 오전 국정연설을 통해서 개성공단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밝혔지만 이 가운데 현실성 있는 대목으로 기업 입주기업들이 받아들일 만한 대목은 없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 앞서 안보 불감증을 지적했다 이런 말씀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어서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고 우리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이것은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거다. 이런 이른바 그 북풍 의혹 차단 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점은 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북풍 의혹 같은 거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끝났으면 네. 북풍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뒤로 말씀 너무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까? 예. 그 의혹은 없다라고 네. 하고 나서 이제 뭐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내부 갈등 분열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계속 이 얘기가 뭐 북풍 얘기가 계속되면 북한이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네. 뭐 이런 얘기. 그건 이제 사실 계속 북풍 의혹을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 이게 그 북의 지령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까? 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그런 시각으로 네. 그 사회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대통령의 이 말이 전달이 이 메시지는, 된다면은 네. 굉장히 그렇지 저놈들 빨갱이들이야 이런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군요. 또 굉장한 또 그 징후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겠죠. 어제 저희 팟짱 프로그램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출연하셨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북풍의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오늘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서 북풍 의혹과 같은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고 거기에 흔들린다면 이것은 북한이 바라는 일이다. 결국 이종석 장관 같은 사람이 북한이 바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목이네요. 북풍 의혹은 없다라고 네. 끝내면 되는데 네.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분열상 이런 거 북한이 바라는 것이다 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네. 아 북풍으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오히려 강하게 예. 갖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쭉 얘기를 합니다. 장성택, 이영호, 현영철, 뭐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북한 정권이 극도의 공포 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철저하게 우리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3년 3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때도 개성공단은 유지를 계속 했었는데요. 대통령이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단합을 호소하는 이 상황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 내부에서는 좀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아 제가 아직 정치권 반응들을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지금 뭐 저희 그 이슈팀에서 네. 내부 이제 보고를 한 걸 보면 네. 지금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군요. 여하튼 뭐 지금 그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뭐 각 당이 반응을 내놓고 있을 것이고 특히 야권의 경우에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브리핑도 하고 또 논평도 내놓을 텐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취합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굉장히 그 개성공단 폐쇄 이전에 있었던 북한의 로켓 발사 그리고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다 곁들여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뭐 오늘 원주까지도 후보 예정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 외관읍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크고요. 그리고 또 평택은 아예 시장이 나섰습니다. 시장이 나서서 42만 주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막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어떤 진단들이 나옵니까? 어려운 문제죠. 오늘 그 연설에 그렇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한미일 공조를 네. 강화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그 중국과 뒤에다가 또 러시아 연대를 네. 하겠다. 네. 뭐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가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이 있고 네. 그걸 의식한 어떤 언급이라고 보는데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모순된 네. 한미일 공조 강화는 사드 배치.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 강화. 예. 이게 좀 박자가 좀 안 맞는 그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리고 실제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대놓고 지금 그 뮌헨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칼끝이 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우리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를 하겠다고 또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붙였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할지도 좀 걱정입니다. 덧붙여서 사드에 대해서도 이번 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로 방어 태세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하고 뭐 협의도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사실은 이 조치의 일환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결국 북핵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군사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는데 이 점은 또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좀 해야 될까요? 예, 뭐 제가 식견이 짧아서 네. 뭐 어떤 세부적인 분석까지는 뭐 힘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오늘 연설문에 보면은 내부 단합 강조하시기 전에 네. 북한의 핵은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북한의 핵이 어떤 뭐 미국이라든지 어떤 다른 곳에 네. 이제 그 겨냥하고 다른 곳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이거하고 상당히 좀 그 거리가 먼데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박 대통령 말씀대로라면은 북한의 핵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성도 없겠죠. 네. 그래서 그 상당히 이 연설문 자체에 네. 그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 뭐랄까 한미 동맹 사실 이 연설문에서도 사드 배치가 한미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되고 있다라는 네. 점을 언급을 하면서도 네. 또 우리 북한을 겨냥한 거다. 예, 뭐 그런 예. 예,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그 미사일 뭐 북한 핵이 우리한테 날아온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 네. 자위를 위해서 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건지 뭐 굉장히 그 혼재돼 있죠 이 언급이.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이 연설문을 네. 그냥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네. 굉장히 정신이 좀 또 혼미해진달까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런 상황. 혼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연설 전반적으로 상호 모순, 논리적 모순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뭐 국제관계 동향을 뭐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응, 러시아의 반응, 또 미국의 반응, 일본 반응 뭐 시시각각으로 다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설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런 분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제일 강조한 게 역시 입법입니다. 앞서 안홍기 팀장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00만 서명 했으니까 경제 활성화 법안들, 경제 활성화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법안들,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과, 그리고 노동사법에 대한 통과를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 이 법들은 국회 안에서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나간 상황인가요? 뭐 여야 이제 그 원내대표들이랑 이제 뭐 테러 협상을 계속하고 방지법 있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 밑에 두느냐 아니면은 저 국무총리실, 안전처 밑에 국민안전처 두느냐 밑에.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접점을 좀 못 찾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노동사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씩 접근을 하고는 있는데 네. 뭐 저충안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 국회에서 지금 법안 처리가 네. 또 뭐 선거구 획정안하고 또 서로 맞물려 있고 네.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뭐 자세하게 또 법안 처리가 어떤 식으로 진전이 돼 있는지는 저희가 또 취재를 또 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국정 연설 이게 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야당의 원내대표인 이정걸 원내대표의 양보로 16일로 결정이 됐고 이것도 사실 뭐 청와대가 날짜를 뭐 박아서 원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번 연설을 들은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이번 연설에 미칠 파급 영향 이런 것들은 어떤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안홍기 이슈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